아주 유명한 일화죠. 투자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다들 짐작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바로 오크트리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공동 창립자 하워드 막스가 작성하는 투자 메모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세계적인 투자 대가들이 대체 왜 그의 철학에 이토록 열광하는지 그 근원적인 이유를 철저하게 파헤쳐볼 예정입니다. 오크트리 캐피털 매니지먼트는 현재 운용 자산이 무려 2,050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로 수백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죠.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분석할 부분은 이 거대 자본이 설립된 이후로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지켜온 투자의 논리적 뼈대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신용시장에서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정량적 경고 신호들도 함께 짚어볼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특히 오늘 저희는 청취자 여러분의 자산 보호라는 아주 엄중한 목적에 맞춰서요. 평소에 자주 쓰던 모호한 비유나 이런 건 전부 배제하고 철저하게 슬라이드와 보고서에 담긴 현실 데이터, 그리고 의사결정의 논리구조만을 바탕으로 시장의 민낯을 직시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2,050억 달러라는 거대 자본을 통제하기 위해서 오크트리가 가장 먼저 설정한 첫 번째 원칙이 있는데요. 이게 뜻밖에도 수익이 아닙니다. 수익이 아니면 리스크를 먼저 정의하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그들의 6가지 철학적 기둥 중에서 가장 최우선 순위에 있는 게 바로 리스크 통제거든요. 그러니까 뛰어난 성과 자체를 맹목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리스크를 억제하면서 매력적인 수익률을 달성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승자를 찾기보다는 패배자를 피하라. 이런 원칙이네요. 그렇죠. 포트폴리오 내에서 치명적인 손실을 유발하는 자산들을 사전에 수학적으로 딱 차단해버리면 살아남은 우량 자산들이 자연스럽게 수익을 창출한다는 아주 논리적인 접근입니다. 극단적인 고수익을 쫓기보다는 방어를 통해서 포트폴리오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뜻이군요. 근데 여기서 하워드 막스가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이 가진 근본적인 오류를 지적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학계나 시장에서는 흔히 리스크를 변동성이랑 동일한 개념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하워드 막스는 이 둘이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르다고 봅니다. 변동성과 리스크가 다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변동성은 단지 시장 가격이 기준선 주변에서 상하로 진동하는 현상을 수치화한 것에 불과하거든요. 만약에 투자자가 자금 여유가 있고 포지션을 강제로 청산당할 위험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견뎌낼 수 있는 일시적인 등락에 불과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반면에 투자자가 진정으로 피해야 할 진짜 리스크는 영구적 자본 손실이라는 거죠. 기업의 펀더멘탈 자체가 완전히 붕괴돼서 가치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침강해버리거나 아니면 투자자가 최저점에서 강제로 손절매를 해야만 하는 상황 말입니다. 그래서 하워드 막스가 리스크를 일어날 일보다 더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정의한 거군요. 네, 확률론적 관점이죠. 결국 사후에 확정된 단일한 결과값 하나만 가지고는 의사결정 당시의 리스크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맞아요. 어떤 투자가 결국 성공으로 끝났다고 해서 그 과정 내내 존재했던 파산 확률 자체가 처음부터 0이었던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이 리스크의 네다티 족성을 구체적으로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첫째로 리스크는 기계적인 수치로 완벽하게 잴 수 없는 주관성을 띱니다. 그리고 둘째로 경제 환경이 우호적일 때는 수면 아래에 딱 숨어있는 기만성을 가지죠. 세 번째는 자산의 품질과 분리된다는 점이었죠. 아무리 우수한 품질의 자산이라도 너무 비싸게 사면 그 순간 고위험 자산으로 전락해버리니까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비선형성인데요. 리스크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고수익이 담보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많이 감소한다고 수익이 정비례해서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단지 예상 결과값의 분포 범위가 위아래로 넓어질 뿐이라는 사실이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그 분포의 확장을 리스크로 인식해야 하는 거죠. 근데 전문가님, 여기서 오크트리의 원칙 중에 청취자 입장에서는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바로 거시예측 배제와 시장 타이밍 부인 원칙인데요. 만약에 여러 거주 경제 지표들이 명백하게 시장의 폭락을 가리키고 있다면요. 선제적으로 포트폴리오를 현금화해서 자본을 방어하는 게 수탁자의 합리적인 의무 아닌가요? 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왜 오크트리는 이런 현금 비중 확대조차 수탁 의무 위반이자 방만한 행위로 규정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오크트리의 의사결정 구조가 철저하게 상향식 리서치, 그러니까 바텀업 방식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장의 단기적인 추세나 거시경제의 방향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애초에 인간에게 없다는 걸 데이터로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아, 매크로 예측 자체를 불가능의 영역으로 두는 거군요. 네. 만약에 개별 기업의 부채 구조나 현금 흐름, 자산 가치를 아주 정밀하게 분석해 봤더니 특정 자산이 내재 가치 대비 수학적으로 매우 매력적인 절대 가격에 도달해 있다면 어떨까요? 거시적 전망이 좀 불투명하더라도 그냥 사야 한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시장 전체의 매크로 상황이 안 좋아 보여도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투자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게 그들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자산의 가격이 이미 충분한 안전마진을 제공하고 있는데도 입증 불가능한 거시적 공포감 때문에 투자를 안 하고 현금을 쥐고 있는 건 오히려 직무유기다. 이런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자본을 증식해야 할 자산운용사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 행동으로 보는 거죠. 거시경제의 모호한 두려움보다는 철저한 실사를 거친 개별 자산의 절대 가격 데이터를 훨씬 더 신뢰한다는 뜻이군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호황기에는 교묘하게 숨어버리는 이 리스크를 대체 어떻게 포착하고 피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대중의 통념을 뒤집는 고차원적 기제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2차적 사고입니다. 2차적 사고? 우리가 흔히 하는 1차적 사고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경로를 거치게 되나요? 1차적 사고는 그냥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나 1차원적인 데이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직관적 추론입니다. 반면에 2차적 사고는 다차원적인 피드백 루프를 고려하고요. 현재 시장 참여자들의 합의 수준이 자산 가격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를 역으로 검증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성장성이 매우 유망하고 재무 구조가 탄탄한 초우량 기업을 하나 발견했다고 가정해보죠. 1차적 사고를 하는 투자자는 어떨까요? 비즈니스 모델도 훌륭하고 성장 지표도 좋으니까 당장 주식을 사자.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렇죠. 보통은 데이터가 좋으면 바로 매수 버튼을 누르잖아요. 네, 하지만 2차적 사고를 하는 투자자는 질문 자체를 바꿉니다. 이 기업이 훌륭하다는 건 명백한 팩트다. 하지만 이 사실을 시장의 모든 대중이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주가가 미래의 완벽한 성장 시나리오까지 선반영해버렸다면 이미 고평가된 상태니까 오히려 지금 매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부정적인 뉴스가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동종업계 선두 기업의 분기 영업이익이 급락했다는 뉴스가 떴을 때 1차적 사고는 지표가 악화됐으니 전량 팔아버리자고 하겠죠. 그럼 2차적 사고는요? 이익이 급락한 건 사실이지만 현재 주가가 시장의 극단적인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다 반영해서 폭락했으니까 하방 압력이 제한적이다. 그래서 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정확히 그 논리입니다. 결국 대중의 기대치와 합의가 현실과 완벽하게 부합해서 가격에 빈틈없이 반영되어 있다면 초과 성과를 낼 수학적 여지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자료를 보면요. 이런 식의 역발상 투자가 현실에서 실행하기에는 극도로 고통스럽다고 분석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투자자의 2차적 가설이 아무리 완벽하게 옳고 수학적 계산이 정확하더라고요. 비이성적인 대중심리가 한쪽으로 쏠려버리면 시장은 예상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그 왜곡된 가격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가치에 기반해서 너무 일찍 진입하는 건 단기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틀린 거랑 수학적으로 똑같은 결과를 낳는다는 그 뼈아픈 장벽 말이군요. 네. 그래서 하워드 막스는 시장에 뚜렷한 가치 왜곡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섣불리 포지션을 잡지 않고 그 지루함을 인내하는 영리한 무의,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합니다. 확실한 왜곡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맞다는 거네요. 5개의 새로운 사업 계획서를 꼼꼼히 읽고 시장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지배적 기업을 선별해내는 통찰은 오직 훈련된 인간지능만이 가능하니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대중심리의 쏠림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심리적 시계추, 이른바 펜듈럼의 진동과 강세장의 3단계 이론인데요. 제1단계는 극도의 비관론 속에서 소수가 헐값에 매입하는 시기고 제2단계는 대중이 현실 개선을 수긍하는 시기잖아요. 맞습니다. 문제는 제3단계죠. 모든 대중이 영구적인 가격 상승을 맹신하면서 비이성적 투기에 나서는 광기의 시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날카롭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자산 버블의 임계점인 이 3단계에서 이성을 파괴하는 촉매제가 거시 경제 수치가 아니라 질투와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즉
포모라고 분석을 했거든요. 네, 심리적인 요인이죠. 근데 청취자 여러분도 궁금하실 텐데 알고리즘이나 AI가 과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밸류에이션 한계를 계속 경고해주는 현대 금융시장이잖아요. 근데 왜 인간이 자발적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이 비이성적 패턴은 데이터로 통제되지 않는 건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경제학자 찰스 킨들버거의 통찰에서 정확히 규명되는데요. 알고리즘이나 퀀텀 모델은 철저하게 선형적이고 논리적인 과거 데이터의 평균 회귀에 의존합니다. 선형적인 계산이라는 거죠. 네. 하지만 질투라는 감정은 인간의 합리적인 위험 회피 본능을 순식간에 마비시키는 비선형적 촉매제거든요. 눈앞의 모니터에서 현재 가격이 역사적 고평가라고 수치로 아무리 경고를 울려도요. 매일 보는 이웃이 벼락부자가 되는 걸 실시간으로 목격하는 순간 이성이 날아가는 겁니다. 아, 인간의 탐욕이 리스크 지표를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이 질투심 때문에 잠재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한 폭락 직전에 오히려 스스로 막대한 레버리지를 끌어다 쓰게 됩니다. 결국 인간 행동 기저에 깔린 이 비이성적 스파이크는 통계 데이터베이스로 사전 통제가 불가능한 독립변수인 셈이죠. 정말 냉혹한 현실이네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서 있는 시장은 강세장의 어느 단계의 위치에 있을까요? 거시적 환경이 과거와 어떻게 다른지 알려면 하워드 막스가 진단한 금융 역사상의 세 가지 시체인지, 즉 구조적 대전환의 데이터를 봐야 한다고 하셨죠? 네, 금융 역사를 관통하는 첫 번째 대전환은 1970년대 후반에 등장한 고금리 정크본드입니다. 과거에는 우량 기업들만 채권을 발행했는데 이때부터 리스크가 높더라도 높은 이자율을 주면 자본을 배분할 수 있다는 정량적 프레임이 도입된 거죠. 두 번째 대전환은 1979년 폴 볼커 이후 무려 40년 동안 이어진 금리 하락 추세고요.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금리가 모든 자산 가격의 영구적 우상향을 이끄는 보이지 않는 에스컬레이터 역할을 했죠.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세 번째 대전환입니다. 포스트 팬데믹 이후인 현지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명목금리 2%에서 4% 구간이 뉴노멀로 자리 잡으면서 지난 40년간 차입자에게 유리했던 금융주도권이 이제 자본을 빌려주는 대출자에게로 영구히 이전된 국면입니다. 바로 이 세 번째 대전환기 속에서 2025년과 2026년 현재 미국 주식시장을 버블워치, 즉 버블 경계선상에 있다고 진단했단 말이죠. 데이터를 보면 매그니페산트 세븐이 미국 전체 증시 시가총액의 39%를 잠식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 전체가 전 세계 주식 인덱스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쏠림 현상이 정말 극단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단순히 지배력의 39%, 70%로 집중되었다는 정량적 수치만으로 이걸 버블이라고 규정할 수 있나요? 과거 2000년 닷컴 버블은 가치 대비 합리성이 아예 실종된 상태였고 2008년은 과도한 레버리지 때문이었잖아요. 확실히 그 두 시기와는 양상이 다릅니다. 지금의 쏠림은 실제 막대한 영업이익과 밸류에이션 추종에 근거한 건데 어떤 점에서 방어적 방어벽을 구축해야 할 만큼 위험하다는 건가요? 집중도 자체가 버블의 본질은 아니라는 지적은 아주 타당합니다. 2000년처럼 적자 기업에 돈이 몰린 게 아니라 지금은 압도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에 집중된 게 맞거든요. 하지만 하워드 막스가 경고하는 위험은 현재 시장이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 그 자체에 있습니다. 가격 책정 방식이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대중은 이 소수 대기업들의 압도적인 이익 성장세가 향후 수십 년간 완벽하게 유지될 거라는 전제를 기정사실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차적 사고로 분석해보면 이 기업들의 현재 주가에는 미래의 완벽한 100점짜리 시나리오가 100% 빈틈없이 선반영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아, 긍정적인 기대치가 가격에 이미 꽉 차 있다는 거군요. 네, 리스크가 바로 거기서 발생합니다. 만약에 규제 변화나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서 시장이 믿고 있던 완벽한 시나리오가 99점으로 단 1%만 하향 조정되는 데이터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1%만 흠집이 나도 완벽함을 대가로 지불했던 막대한 프리미엄이 붕괴되면서 극심한 밸류에이션 재조정을 겪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포트폴리오의 39%가 한 방향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이 소수기업의 밸류에이션이 보정될 때 시장 전체 인덱스가 기계적으로 끌어내려집니다. 그러면 향후 10년간 장기적으로 연 3-4% 수준의 저성장이 강제될 수 있다는 게 이 정량적 경고의 핵심 논리입니다. 와, 논리가 아주 명확하네요.
근데 주식시장의 쏠림 현상 이면에는 더 은밀하고 깊은 뇌관이 자리 잡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지난 15년간 무섭게 팽창한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사모 신용시장입니다. 2011년 이후 전통 상업은행들이 엄격한 규제로 대출 시장에서 물러난 빈 자리를 비전통적인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빠르게 채워나갔죠. 네, 근데 자본 유입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다 보니까 신생 운용사들 간의 출혈 경쟁이 발생했고요.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인 계약 감시 조항, 즉 커버넌트가 무분별하게 완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커버넌트 메커니즘을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한데요. 이건 단순한 서류 약속이 아니라 차입 기업의 재무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 이하로 악화되면 대출자가 즉각 개입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재무적 비상 브레이크거든요. 부채 비율이나 이자 보상 배율을 위반하면 채권자가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학적 방어선이잖아요. 네, 그런데 대출 경쟁이 격화되면서 이 비상 브레이크를 아예 삭제해버린 커버넌트 라이트 대출의 시장의 표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재무 상태가 붕괴되기 직전까지 채권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할 수 없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거죠. 이 대목에서 존 케네스 갈브레이스의 배질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배질이란 발견되지 않은 금융사기나 장부 조작의 누적분을 뜻하면돼요. 호황기에 관대해진 감시망을 뚫고 누적된 장부상의 구멍들이 금리가 인상되고 긴축되는 시기에 실체를 드러낸다는 거죠. 그 파괴력을 정량적으로 증명한 게 바로 퍼스트 브랜드 사태 아닙니까? 공식 부채는 59억 달러였는데 나중에 실체 채무가 무려 116억 달러로 폭로됐잖아요. 어떻게 50억 달러가 넘는 빚을 회계망을 피해서 은닉할 수 있었던 건가요? 극단적인 구조화 기법을 쓴 겁니다. 신용 포렌식 데이터를 보면 이들은 단순히 숫자를 조작한 게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특수 목적 기구, 즉 SPV 다발 설립 방식을 썼어요. 아, 페리퍼 컴퍼니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그쪽으로 부채를 넘긴 건가요? 정확합니다. 모 회사가 빌려야 할 부채를 SPV로 이전시키고 연결 재무제표에는 그 상환 의무를 교묘하게 누락시켜서 실질 레버리지 비율을 축소 보고한 거죠. 이 거대한 분식을 사전에 감지할 정량적 단서는 없었습니까? 포렌식 체크리스트를 보면 명백한 데이터적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설립 6년 만에 매출을 50억 달러로 부풀린 비정상적 성장 속도, 미등록 소유주의 신분, 그리고 원자재 비용 급등 시기에도 동종업계 대비 압도적으로 높게 보고된 비현실적인 마진율 같은 것들이죠. 하워드 막스는 이 사태를 탄광 속 바퀴벌레라고 불렀습니다. 바퀴벌레 한 마리가 발견됐다는 건 수천 마리가 번식 중이라는 뜻이니까요. 단, 이게 2008년 같은 시스템적 붕괴가 아니라 체계적인 인간 실수의 주기적 발현이라고 선을 그었죠. 네,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건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아주 실무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시스템적 붕괴는 아닐지언정 마켓 사이클과 자본 성격에 맞지 않게 비유동성 사모신용으로만 채워진 포트폴리오는 위기 시 뇌관이 된다고 자료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아주 위험한 상태죠. 그러면 공모신용자산의 청산 유연성과 사모신용자산의 락업 구조를 수치적으로 어떻게 조합해야 이 비상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흑백 논리를 배제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해보면요. 극단적 이분법을 버려야 합니다. 공모신용자산은 시장에 상장되어 있어서 가격 변동성은 있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 즉시 매도해서 현금을 회수할 수 있는 유동성이 있죠. 반면에 사모신용자산은 비유동성 프리미엄을 주지만 수년간 자본이 묶인다는 특징이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시적 충격이 와서 마진콜에 대응하거나 포지션을 즉각 청산해야 할 때를 대비해서 전체 자산의 일정 비율은 반드시 즉시 현금화 가능한 공모신용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높은 수익률만 보고 락업이 걸린 사모신용으로만 전체를 채우는 건 비상시에 탈출구가 없는 방에 갇히는 수학적 자살행위와 같습니다. 2,050억 달러의 거대 자본을 지키는 규칙부터 현재 시장의 위기 징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거장들의 지혜를 우리 의사결정의 가이드라인으로 정리해보죠. 찰리 먼거가 투자는 전혀 쉬운 일이 아니다. 투자를 만만하고 단순하다고 여긴다면 단연코 멍청하다고 일갈했는데요. 네, 이 격언이 오늘 저희가 다룬 수치와 논리를 그대로 관통하죠. 찰리 먼거의 막대한 자산은 그가 샅샅이 뒤져 발굴한 단 4개의 핵심 종목에서 나왔고요. 워런 버핏 역시 12개의 핵심 종목이 복리 업적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승자를 발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손실을 유발할 자산을 걸러내는 부정적 선택의 예술과
패배자 격리 원칙이 우선순위였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혹은 절대로 같은 미래에 대한 절대론적 확신을 버리라고 조언합니다. 대신 자산을 매입할 때 우리가 지불하는 절대 가격을 최종 보루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시장의 붕괴에서 인간 본성상 절대 사고 싶지 않은 극도의 거부감이 들 때, 그때야말로 박앤쓸 자산을 매입하라는 행동 강령도 기억해야겠네요. 월터 디머의 격언처럼 세상의 종말은 오지 않고 만약 진짜 종말이 온다면 현금도 소용없을 테니까요. 철저한 분석이 끝난 자산이 역사적 저점이라면 기계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확실히 아는 영역에 자본을 집중하되 꼬리 위험을 대비해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것, 이게 유일한 열쇠입니다. 자,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궁극적 위험은 가격의 흔들림이 아니라 자본의 영구적 파괴이며 방패는 절대 가격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의 현재 포트폴리오 자산 가치는 10년 뒤에 희망찬 시나리오에 기대어 계상된 것인가요? 아니면 오늘 당장 최악의 패닉이 찾아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안전한 절대 가격을 지불하셨나요? 아주 깊이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네요. 만약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더 많은 일들이 오늘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발생한다면 살아남을 자산은 과연 몇 개나 될지 냉정하게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칩니다.